주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 방피디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저희는 뭐 항상 지난주 얘기를 먼저 음,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음. 지난주에 제가 대파 만들어서 혼자 막 그렇지. 꿍시렁 거렸던 아, 아, KB금융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다시 떡볶이를 만들어내면서 아, 역시는 역시다 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KB금융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음, 했습니다. 이제 뭐 음식을 만들려면 파 가지고는 음식이 안 되잖아. 뭐 파김치가 있으려나? 근데 이제 하여튼 빨간 것도 좀 필요하니까 파란 게 나왔으면 빨간 것도 필요하지.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그 한 번의 어떤 흐름, 모양새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상승하고 이건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거래 측면에서 한번 부딪힌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좀 약간 음, 뭐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음, 우려감일 수도 있는데 음. 금융주가 음. 사실 저는 뭐랄까 조금 음. 지금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저는 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음. 보면. 근데 오르막. 생각보다는 금융주가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아요. 음. 네, 지금 뭐 이게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거나 음. 강보합이라서 그런 건지 음. 누군가는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음. 양측의 싸움 때문에 이런 건지. 음. 이제 내가 생각할 네. 때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도주가 아직은 아니구나. 금융주가. 그런 생각을 해. 무슨 소리냐면 이게 금융주, 건설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중요하지 개별 종목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시장 관련 대형주들은 오히려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쓰고 있는 메리츠 증권이나 메리츠 화재 같은 메리츠 관련 종목들은 지금 뭐 계속 52주 신고가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는 그냥 무차별적인 상승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그거를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뭐 무슨 실적 장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뭘 아직 규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잘 되는 것과 그 뭐랄까,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사위 채널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시황이 좋다고 업황이 좋다고 해갖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더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금융주는 아직 그 뭐랄까, 이게 금융주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뭐 공통적인 재료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수익이 좀 더 많고 좀 덜 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지금 상반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주도의 어떤 그런 장세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떨어질 음.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도주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KB금융이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메리츠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도해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아직 그 어떤 추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업황에. 예, 그렇게 봐야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서행하고 있지만 음, 어쨌든 앞으로는 가고 있다, 상승을
할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갈 거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 옆으로 그 뭐랄까 횡보한다고 할까 아니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 선도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불이 붙는다고 하지.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불이 붙으면 근데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아직까진 조정이고 다만 이제 이따가 조금 얘기하겠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분명히 달라진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네, 뭐 KB금융 뭐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더 있으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르냐가 더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조금씩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슈가 막 돼가지고 사람들이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이러면 등락도 심해지고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맞아. 그거보다는 그냥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또 저희가 이 직전 연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보면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무겁다는 그렇지. 삼성전자조차도 그렇지. 그렇게 가볍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주식이 올라가는 게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보니까 뭐 1%, 2%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예, 거지. 답답하고 맞아. 이제 제 방식의 표현이라면 간지럽죠. 너무 간지러워서 막 긁고 싶은데 못 긁는 거예요 지금. 손이 안 닿아. 손이 안 닿아요. 예, 왜냐면 손이 닿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주가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제가. 예, 아무튼 KB금융 뭐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자 이제 또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새로운 종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질이 조금 변했다.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목요일부터는 완전히 지금 좀 뭐랄까 훈풍이 분다고 할까? 근데 이제 뭐 그 지수로는 뭐 보여지는 게 없는데 종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그게 있는데 우리 지금 주사위 채널에서는 다이버전스 지표를 지금 보고 있잖아. 근데 다이버전스 지표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그 또 한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동안에 요게 100개를 그 종목 수가 100개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또 그 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에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100개 미만이었거든. 근데 그걸 몇 번 부딪히고 뭐 98개까지 갔다가 또 줄어들고 또 96개까지 갔다가 줄어들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 날 108개로 100개를 돌파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100개가 넘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뭔가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뭐 차트상으로도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 바닥에서 다이버전스 지표라는 지표로 봤더니 이게 지금 시장이 돌아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차트로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장은 돌아섰으니까 좀 그동안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는 오늘은 한샘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샘 음. 부엌 가구 하면 한샘 할 때 그 한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침대 하면 에이스, 침대 부엌 가구 하면 하면 한샘, 사무용은 퍼시스 뭐 이렇게 역시 그 업종 정리하더니 아주 다 꿰고 있구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한샘이 코로나 수혜주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코로나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그렇지. 집을 가꾸는데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지. 사실 그 뭔가 인테리어나 이런 걸 고친다는 게 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사실 누구한테는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음식료나 이렇게 식비보다는 훨씬
그 어떤 기본 단가가 크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떤 소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물론 이렇게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나 이런 경우도 많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그 외식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나 이런 쪽에 그 어떤 뭐랄까 그 무슨 소비라고 해? 그 뭐 보복 소비? 뭐 이런 얘기 요즘에 보상 소비, 뭐 보복 소비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것처럼 돈이 지금 오히려 가게에 이렇게 넘쳐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안타깝게도 지금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 직장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그 레저 비용이라든지 여가 비용이 확 줄었잖아. 그러다 보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쌓이고 벌써 1년을 모아놨으니 이게 네. 금액이 꽤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인테리어나 집안을 꾸미는 이런 형태로도 지금 돈이 충분히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 그런데 역시 그 차트상으로 이런 부분이 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 야, 한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한샘 한번 그러면은 차트와 기업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래 한번 봅시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샘 음, 기업 업종 현황, 음. 기업 현황 보고 있는데요. 자,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 우리 저 주사위 채널에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가치 지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성장성,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조 9천억이었다가 그다음에 2019년에 조금 줄었지만 다시 2조 원으로 회복했고 지금 2021년 예상 실적은 지금 2조 3천억.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거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아까 방 PD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수혜주하고 뭐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아니고 경험을 음,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 부엌 음. 가구를 이제 바꾸려고 어, 말씀하시길래 어, 부엌 가구 하면 한샘이니까 한샘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 갑자기 브랜드 생각이 나네요. 전화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견적도 뭐 물어보고 다 했죠. 음, 음, 근데 결정적으로 음. 지금 예약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리래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라고. 네. 야, 이거 중요한 정보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봐봐. 2019년에 오히려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다가 20년 코로나에 오히려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방 PD가 얘기한 그런 어떤 바닥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어떤 소식들이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네. 야, 이게 뭐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살아있는 네. 이런 팁이 이거 우리가 들었다는 건 이게 굉장한 그거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좀 넘었죠. 그때 이제 피터 린치가 쓴 월가 영웅이라는 책을 어.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피터 린치가 주인공이고요. 당연히 본인 얘기니까. 음. 근데 마누라가 백화점에서 줄 서서 무슨 옷을 샀나 뭐 음. 그랬는데 그걸 보더니 그 회사에는 주식을 어.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차트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고 이렇게 주식을 골라내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사실 보이거든요. 그렇지. 요즘에 그 게임도 잠깐 뭐 이거 전혀 상관없지만 요즘에 그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핫해요. 저희 애들도 뭐 엄청나게 하고 뭐 심지어 저도 하니까. 근데 그 회사가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 봤더니 데브 시스터즈라는 회사예요. 이거 괜찮겠나 한번 사려고 봤더니 이건 살 수가 없는 가격이라서 못 샀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가 뭐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엄청난 큰 회사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 그렇지. 지금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아니 뭐 부엌 가구 하나 만드는데 뭐 싱크대 하나 바꾸는데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이게 그렇지.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거 갑자기 확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네요. 아주 좋은 정보네. 그래서 매출액만 보더라도 일단은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했었지. 뭐 100% 살짝 넘기도 했지만 뭐 다시 100% 미만으로 가고, 그리고 또 설사 100%가 넘는다 손치더라도 유보율이 부채 비율에 비해서 3배 이상 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뭐 3000%니까 3배가 아니라 뭐 거의 30배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ROE 문제, ROE라는 거는 수익성인데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투하자본 대비 10%면 이건 굉장히 뭐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영업이익 잠깐 돌아가서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음, 영업이익은 지금 매출액은 한 3천억, 음, 뭐 4천억 이 정도가 상승했는데 음. 영업이익은 거의 더블 올랐지. 예, 참 특이한 게 매출은 줄었는데 음, 이때는 또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없었고 음, 이때는 3천억, 4천억 올랐는데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음.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의 묘야. 그러니까 사실 재고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기업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똑같은 업종이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업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왜 그렇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경쟁사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사가 한샘, 여기 현대리바트, 네, 퍼시스, 그리고 에이스 침대. 아까 얘기하더니 다 있네요. 여기. 그러네요. 침대하면 여기 다 있는데 한번 보자고. 그러면 시가총액은 뭐 따라올 수 없는 1위 한샘, 2조 6천억인데 지금 리바트나 퍼시스나 뭐 3천억, 5천억 정도 수준에 불과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지 어떤가.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매출액은 2조 원이고 지금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 정도 되네. 그러면 시가총액은 근데 이 뭐랄까 현대 리바트는 5분의 1도 안 되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리바트도 만약에 한샘이 올라간다 했을 때 현대 리바트도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림자 그리고 효과 같은 거네. 나머지는 근데 보면 물론 에이스 침대가 보니까 가장 회사는 탄탄하고 좋은 걸로 보여져. 왜냐하면 매출액 2,8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이니까 지금 뭐 여기 2조 10배 넘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매출액은 10배가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무슨 소리냐. 에이스 침대가 그만큼 어떤 회사의 운영의 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은 적지만 영업이익이 아주 높은. 그래서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량하고 가치가 큰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다만 한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왜 내가 리바트는 얘기하고 이 두 회사 퍼시스나 에이스 침대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왕에 내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하면 마켓시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야.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지금 한샘은 독보적인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인 거고 나머지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도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다시 보자고. 여기서 보면 19년하고 20년하고 차이가 매출액은 별로 안 그러니까 좀 줄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유지되고, 또 매출액 뭐 한 4천억 늘었는데 2배로 영업이익은 뛰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으네. 제가 아까 그 경쟁사 비교하면 이거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음, 특히나 이 가구 시장은 이 음, 브랜드가 음. 딱 어느 시장에 선점한 그렇지. 이후부터는 그냥 쭉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어느 히트치는 어떤 뭐 하나의 그렇지. 대세로 자리 잡으면 네. 이렇게 나중에 후발 주자들이 그 시장 점유율을 따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네요. 한번 이게 잡으니까 결론은 가구 업종이 잘못되면 잘못됐지 얘네들이 가구 업종이 잘 됐는데 후발주자가 나와서 얘네보다 잘 될 일은 거의 없다고 거의 봐요. 없다고 봐야지.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한샘을 지금 오늘 관심 있게 보시는 건데 차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딱 눈에 띄지. 이제 우리 이제 주사위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뭐 다 알 거라고. 이제 요 정도 수준이 중요한 이제 전 고점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또 방 PD 좋아하는 또 옛날 걸로 자, 한번 이분홍선, 따지면 이분홍선. 두 번째 고비가 이제 또 나오겠지. 그래서 능선이 이제 남아있네. 이렇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내 입장에서는 이미 신호 나와서 발생을 했고, 이제부터는 좀 박스권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방 PD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요게 이제 12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럼 이 12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 게 확인이 돼야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신호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질문 갑자기 딱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론 저의 기준이라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1분 응선, 2분 응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야 되느냐, 이때 사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의 투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걸 한 유닛으로 표현을 할게요. 제가 20분의 1의 그 한 유닛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고 치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 한 번 더 그 유닛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짧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이게 크면은 좀 약간 그게 얘기가 다른데 요때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그냥 별개로 놓고 1차 투자, 2차 투자, 그러니까 피라미딩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는 예, 그런 부분 한번 궁금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 짧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짧고 길고는 사실은 그 별개 문제야.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나 같은 경우에는 그 5번까지야. 피라미딩을 하는 게. 네. 원칙을 5번까지로 세우는데 5번까지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지금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서는 2번에서 3번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그랬는데, 요렇게 나누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몇 번을 나눌 거냐에 따라서 이 뭐랄까 같은 금액으로 갈지.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처음에 1번 투자했을 때, 여기서 1번 투자했을 때를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가중치를 더 키워가지고 이제 확신이 든다고 하면 확신이 들 때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첫 번째 투자가 크다 그러면 두 번째 투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번으로 나눈다 그러면 50% 들어가는 거지, 이를테면. 근데 10%가 들어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려는 경우가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해.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갔잖아. 10%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어. 확신이 됐어. 그런데 또 똑같이 10%만 들어가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20% 1,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더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게 틀리면 떨어질 때는 손실은 오히려 처음에 수익률 자체를 100만 원 들어갔을 때 20%를 벌어도 나머지 900만 원이 들어가서 10%만 떨어져도 이게 안 되잖아. 계산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90%가 들어가서 9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건 몰빵이나 마찬가지잖아. 여기서 꺾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10%씩 균등 분할로 해갖고 5번까지 간다. 이게 이제 내 스타일.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 피라미딩 형태의 이런 매매 기법이잖아요. 근데 불타기지, 이게 불타기. 불탁이죠. 예. 불탁인데
아마 이제 이런 거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걸 해봤는데 어렵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렵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걸 할 때 제가 그나마 요즘에 이게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에 사서 올라가고 있으면 수익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산 가격의 평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지. 그건 뭐냐면 손실을 봤을 때 높은 그렇지. 가격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저는 극복하느냐. 마음의 극복이 중요하니까. 일단 내가 얼마를 저점에 샀을 때 현재 가격이 얼마를 벌었냐를 안 봐요, 저는. 그걸 보면 더 흔들리거나, 왜냐면 나중에 또 계산해 보면 그때 안 샀으면 어떻게 됐는데 뭐 이때 살 걸, 이때 더 살 걸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의미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뭐냐면 추종 매매다 보니까 앞으로 더 확산될 거를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저점에 샀는데 다른 종목을 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종목은 없는데 한 종목밖에 없다.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계속 뭔가 울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저점에서 산 가격이 얼마라면 한 유닛이라면 그러면 그거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추가로 살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어렵지만 사실은 진정한 고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외국인 기관 뭐 이런 데서 투자할 때 보면은 올랐는데도 계속 매수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 사람들도 투자자고 투자자인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피라미딩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걸 저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지.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정교한 자산 배분을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자산 배분이 들어가면 사실은 어디서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믿을 만하다 하면, 없어질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사도 상관이 없고, 그 배분을 하기 때문에 뭐 리스크도 배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상승도 배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당분간은 믿고 쫓아오시면 뭐랄까 손해나는 일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내가 자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 오. 너무 자신감이 뿜뿜 아닌가요? 이거? 자신감 뿜뿜? 어쩔 수 없어. KB금융 보고 확신이 확 섰어요, 제가. 그전에는 지난주만 해도 제가 KB금융 뭐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월요일 날 했는데 나 그러고 나서 그래 믿고 가자. 이런 게 생겼죠.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종목을 또 뭐 매수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종목 공유하는 그런 채팅방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몇 명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겠고, 좀 더 지나면은 정예 멤버만 모아서, 왜냐면 서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예, 한샘 혹시 뭐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갑자기 또 이게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질문이 막 생겨. 뭐 한 3살짜리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수익을 낸 종목들 특히나 언제 팔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추세 돌파라는 거는 이런 의미 있는 고점들을 돌파하느냐를 보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기간만큼 올라가는 것도 그 기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의 기간을 버틸 수 있고 이 정도의 금액대가 오면 팔 거야 라고 정해놓고, 물론 이게 급등을 해서 한 방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목표가를 선정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의 측면에서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팔아야 될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의미 있는 음봉이 그려졌을 때 팔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지 그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야. 근데 사실은 일단은 성향을 먼저 판단해야 돼. 이게 대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대응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뻔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가는 이 캔들 차트로 팔아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상황이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못 파는 사람들은 목표가를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근데 이 목표가를 정해놓는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과거잖아. 과거를 가지고 목표가를 정해놓는다는 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옳은지 그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좀 유보고 그렇다면 이제 매출액 예상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치 분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시장은 움직이는 거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 가면 그게 고점인지 뭐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저점인지 알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그 목표가를 정해놓는다?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원칙론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고수이면 고수일수록 목표가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고 1번. 그러나 본인이 그거를 대응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면 목표가라기보다는 어떤 기준가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면 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버티던 곳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평균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가라는 건 이동평균선을 봐야 돼. 그래서 근데 내가 여태까지 겪어보면 이 버티던 가격이라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벌써 한 3, 4년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버티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3, 4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요즘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 가치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이게 3, 4년 들고 있는 뭐 물론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패시브라고 해서 이렇게 이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이야 뭐 계속 들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액티브 움직이는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펀드에서 이게 3, 4년 이상 계속 들고 간다? 나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 특히나 한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뭐 반드시 그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3, 4년 전 가격은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이런 가격보다는 이동평균선의 평균값 이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그냥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17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1차적인 그 목표가라기보다는 1차적인 기준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말씀하시면 또 대응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전 뭐 방피디는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이 아랫줄 정도로 보거든요. 보수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매수할 때도 피라미딩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점점 매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매도도 이때가 오면은 다 팔아도 되지만 일부만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1차 목표가. 그러니까 목표 아까 뭐 1부 능선, 2부 능선 그 능선 넘어갔으면 이제 점령하는 그 지점도 다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했다면 원금은 찾아요 다. 주식에 원금을 다 찾고 나머지 수익금만 가지고 그렇지. 예, 더 상승하게끔 뭐 그냥 냅둘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냅둘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목표가는 설정을 해놓는 게 좋긴 하는 거네요. 저는 목표가를 설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목표가 설정해놓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접목시키니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표가는 없었는데 그냥
그때 생각하거든요. 일단 의미 있는 데가 나왔으면 그래 얼마 팔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표가가 있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됐어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바로 정해질 수 있는 공식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샘 제가 다음 주에 저는 상황 봐서 물론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 지금 여기 애매하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제 입장에서 만약 이게 조정이 온다면 바로 저는 한번 살 것 같고요. 음. 이게 조정이 안 오고 그냥 또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올린다면 여기 그 좀 돌파하는 순간 또 저는 1유닛을 음. 들어가는 걸로 그렇지. 저는 작전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신호가 나온 거고 신호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지금 보니까 이런 뭐죠 그 생활업종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생활업종의 시가총액 1위가 지금 보니까 코웨이고 음. 두 번째가 이 한샘. 음.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쿠코 홈치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최근에 좀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업종주가 좀 힘을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목들을 추려내시는데 저도 물론 따로 추려내긴 하지만 근데 교집합을 만들어 보니까 한 개 업종에서 유독 많이 몰리는 게 그렇지. 있어요. 그런 그럼 경우가 많지. 그럼 그 업종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앞으로 향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주도주, 주도업종.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이왕에 그 주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면 그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있고 대단히 단지가 있어. 네. 어디가 가격이 좋겠어? 대단지죠. 대단지지.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일단은 그 뭔가 그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건 업종이에요. 업종, 업황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쫓아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꼭 아까 우리 저 피라미딩 얘기를 했지만 피라미드처럼 뭔가 정점에 어떤 그 주도 대장주가 있는 거고 그 주도주를 바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반개 그 업종과 관련된 관련 그 종목들이 쭉 이렇게 그 어떤 대장을 호위하면서 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게 주도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그렇게 큰 뭔가의 움직임이 있어줘야 시장도 또 상승을 한단 말이야. 시장이 하락하는데 나 혼자 상승한다고 해서 그걸 주도주라? 아니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거기서 가장 어떤 뭐랄까 무리를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대장주가 뭐냐. 이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핵심 중에 하나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까 지금 생활업종 얘기를 했으니까 한샘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향 돌파하고 뭔가 이렇게 그 방 PD 좋아하는 고개를 싹 내미는 그런 형태를 지금 나타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공부할 게 많네요. 주식은 역시 이게 한두 개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매매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렇지. 뭐 누구 말 듣고 뭐 사거나 쉽게 사거나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고 충분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뭐 아무튼 한샘 이제 저 관심 있게 보고 타이밍이 오면 저는 매수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향후에 벌어지는 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